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아직은 조금 길 수 있다. 자, 코스피가 2,400에서 지난 월요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한 1%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좀 공방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1월 달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보통 기관들이 12월 달에 샀던 것들을 이제 매물을 출회하고 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수가 되는 것들에 대한 증권사 이제 보고서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떠받치면서 어쨌든 2,400까지는 왔어요. 2,400까지는 왔는데 그 업종들을 보게 되면 뭐 IT, 삼성전자 제일 좋았고 많이 빠졌던 성장주, 네카오도 좀 많이 올랐고 예,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골고루 오르면서 소위 소외주들의 반란 뭐 이런 단어도 좀 나왔죠. 특별히 펀드멘탈이 좋아졌나요? 뚜렷하게 펀드멘탈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이제 낙폭과대 이 정도면 다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적인 추세에 같이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400에 일단 딱 오니까 보통 이제 2,350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바로 또 올라왔어요. 2,400까지 올라왔어요. 거기 이동평균선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수가 갖고 있는 절대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절대 레벨이 있기 때문에 2,400 딱 부딪히면서 약간의 이제 공방이 되면서 오늘 이제 기준으로 보면 네카오도 좀 빠지고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살아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들은 좀 낙폭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 건설주들 낙폭을 좀 키워가는 입장인데 일단 1차 상승이 끝났느냐 추가적인 상승이 있느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올해 많은 그 글로벌 IB들 그래도 한국을 좀 좋게 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지수대가 2,700에서 2,800 정도예요. 올해 연말에 좋게 보는 것들이 그러면 2,400 정도에서 지금 문제 대략 한 1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동안에는 연준이 빅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금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증시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었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공방이 시작된다라면 저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2,500을 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지수 관련주들을 갖고 끌어올리게 된다라면 결국 지수는 뭐 100%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투자 수익률이 확 올라간다? 이 부분은 쉽지 않죠. 자, 네카오가 올라갔는데 네카오를 바닥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약간의 수익을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물려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것 같고 뭐 올라왔냐라고 역성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엄발의 오줌둥이겠죠. 우리 속담 표현하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거죠. 그런데 벌써 지수는 2,400에 갇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어저께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S&P 500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 가중 평균으로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 비중이 높고 속이 그런 말 하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딴 거 다 올라도 삼성전자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S&P 500에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이런 것들 때문에 S&P 500이 못 올라가고 있다. 이걸 빼고 나머지 4분의 3만 놓고 보면 S&P 500 같은 경우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무려 17%나 올랐다. 굉장히 강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항공주도 우리도 리오프닝 강하잖아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2023년 1월 달에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려 34%나 올랐어. 근데 그게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이 0.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수는 안 오르지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량한지 유명한지는 제가 여기서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명한 주식을 우량하다라고 해서 샀죠. 삼성전자,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었었죠. 한때는 그들이 좋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죠. 그러면서 지수를 지금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서 본다라면 중소형주긴 하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보여요. 우리 리오프닝도 흑자 전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 그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견조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바닥에서 다 같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재무제표에서 이익이 찍히는 종목들이 지금 꿈틀대기 시작하고 저는 그게 2023년에 중요한 화두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제가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걸 주시장을 끌고 와야죠. 주시장 끌고 오면 우리가 아는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2023년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2,400 서서는 지수 공방이 있더라도 오히려 투자가 쉬워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신다면 어떤 생각을 바꾸느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많이 좋아했던 종목들 물려있는 거 그냥 일단 놔두세요. 그걸 지금 팔아가지고 뭘 다시 교체 매매한다? 현실성 떨어집니다. 50% 60% 빠진 거 교체 매매 한다라는 거 현실성 떨어져요. 그럼 말고 새로운 계좌를 트시던 새로운 돈이 있으면 새로운 종목을 보세요. 종목은 순환하고요. 업종도 순환합니다. 자, 2020년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 되면서 서학개미운동이 되면서 막 올랐었던 종목 있죠. 그게 2015년도에 올랐었나요? 2015년도엔 제약바이오의 시대였어요. 그땐 제약바이오가 세상을 바꿀 걸로 봤고 모든 건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직까지 그 고점을 못 벗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네카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종목이 고점을 벗기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식에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동학개미운동 때 조금 했어. 근데 지금 다 물려있고 원금만 내면 안 할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 주가가 올라오면 그분들은 내가 원금만 내면 팔겠다라는 거예요.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근데 매물대를 소화해주려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과 고객예탁금이 늘어야죠. 근데 지금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 조만간 40조 대도 깰 수도 있어요. 지금 40조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옛날에 70조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거래량 2019년보다 더 낮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끌어올린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면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더군다나 제가 이걸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익이 대부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늘어난다라면 어떻게 되죠? 부각이 되죠. 확 부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딩 하는 자금이 거기 확 몰리면서 주가의 오버시팅들이 좀 자주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본다라면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주를 못 건드리셨다라면 여러분들 주식투자 공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리오프닝은 자, 여러분들 작년 가을부터 그랬죠? 야, 일본 가야 되겠다, 일본 가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일본, 동남아 가 계신 분이나 갔다 왔거나 계획하신 분들 한두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분들이 뭐 타고 가죠? LCC 타고 가죠. 뭐 여행사를 이용하냐 아니냐 부분들을 보면 그럼 LCC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재무제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죠. 야, 2021년에도 내가 당했어. 기대감으로 주식 샀는데 주가 떨어지더라. 이번에는 안 믿어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때는 기대감이었고 이번엔 지금 가시잖아요. 지금 제가 11월 달에 일본 갔을 때 나리타 공항에 토요일 날 갔어요. 입국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12월 말에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최근에 일본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3시간, 4시간씩 걸린대요. 중국 사람들이 없는데도 3시간, 4시간씩 걸린대요. 그거 다 뭐 타고 가요? LCC 타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신다면 지금 왜 그들이 안 꺾이겠어요? 중국 때문에 올라간다? 중국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올해 재무제표가 찍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나름대로 설비 투자 쪽들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 쪽들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급하시는 리오프닝도 좀 좋게 보신 것 같네요. 저는 리오프닝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진짜 이제 실적은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딱 발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나타나면 또 한번 반응할 수도 있다. 저는 어쨌든 이쪽은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안 열리고 있는 게 다행이죠. 중국이 열리면 일단 실적이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동남아만 갖고 이 정도 실적을 끌어왔는데 중국 당연히 열리죠. 열리겠죠. 뭐 하반기엔 열리겠죠. 그럼 당연히 실적 플러스 되죠. 저는 그거 보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에 그리고 각종 테마주들도 여전히 좀 강한데 어떤 것들이 좀 강한 현황인 거 어떻고 그다음에 투자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테마주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도 좀 약하고 소위 시장의 질이 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원래 테마주들은 항상 움직였어요. 항상 어떠한 시작인지 테마주들이 있었고 항상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삼성전자 네카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올라갈 때는 이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이쪽에서도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막 언론에 공개가 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이제 특히 테마주라고 보는 것들이 뭐 정말 테마주냐 아니냐 논쟁이 붙을 정도로
얘기만 붙으면 되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가셔서 300억 불의 MOU를 체결하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300억 불 정말 나중에 MOU가 뭐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 자체를 떠나서 나중에 그걸 정말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방산에 얼마, 신재생 에너지에 얼마, 원전에 얼마?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부 내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죠. 물론 이제 조금 올라오다 뚝 떨어졌죠. 과거 테마주와 같은 폭발적인 영향력이 좀 떨어졌죠. 드론 테마 같은 경우 올라가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드론 테마주로 올라가는데 내년에 2014년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얘기예요. 근데 기사를 보게 된다면 드론이 날아오면 이거를 요격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왜 오늘 드론 주들이 올라가죠?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면이에요. 단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고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난 길게 볼 거야. 매달 얼마씩 모아갈 거야. 라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별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야, 어떻게 빨리 좀 많이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테마주도 더 극성을 보이고 충분히 반론 나오죠. 야, 먹고 나오면 되지. 지금 올라가는데 왜 네가 고춧가루 뿌려? 충분히 댓글 갈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랐던 무상증자 테마주들의 지금 현황을 한번 보시죠. 로터스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무상증자는 재무제표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사시면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엄청나게 제가 비난에 데꼈는데 지금 그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 고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이제 소장님께서는 테마주 같은 것에 투자하지 말고 좀 올바른 투자를 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올해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작은 종목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시기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 기회가 몇 번 올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충분히 싸졌을 때 사라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싸진 종목들 많습니다. 싼 거와 그게 올라갈 때는 좀 차이점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싼 종목을 사갖고 기다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싼 종목들을 셀렉트 하세요.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 썼을 때 그런 걸 셀렉트한 것이 종목 풀입니다. 여러분들이 몇몇 종목, 5종목이 됐던 한 종목이 됐던 10종목이 됐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싸다라고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모아두세요. 리스트업을 해서 정말 PC 앞에 붙여두세요. 그걸 보고 있다가 그게 시세가 움직일 때 내 현금을 투입해서 먹고 빠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투자를 펀드 매니저처럼 하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라든지 몇몇 종목을 갖고 5년, 10년 끌고 간다. 나쁜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펀드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유명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5년, 10년 끌고 간다? 그건 여러분들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거죠. 펀드 매니저들은 그 펀드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유명하니까 그냥 쓰는 거죠. 일단 거기서 오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자,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손절해서 들어간다? 어렵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종목들 리스트업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내 실력 차이가 안 된다. 그러면 실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현금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일 겁니다. 한 번 10%를 먹고 나오더라도 한 번 5%를 먹고 나오더라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정말 2023년 하반기부터 대상승기가 온다. 그럼 그때 가서 몰방해서 1, 2년 또 해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김작가 TV에 본격적으로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종목들 많이 동학개 밑에 샀던 거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일관성 있게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물타기 하셨던 것들 지금 보면 별로 수익률이 안 좋을 겁니다. 다른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고 그 비유는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보고 매달 적립식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니까. 단지 그 종목이 정말 성장성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대방한테 속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목이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찰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종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시세를 관찰하라는 게 아니라 그 펀드멘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관찰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도 저도 포함해서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네. 점검은 해야 되니까요. 네. 주요 이제 5대 섹터만 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반도체는 뭐 업황 사이클이 다들 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업황 사이클이 좋지 않은데 2019년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좀 거꾸럽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과 2021년에 저는 일종의 과잉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우리가 재택근무하면서 저도 PC 2대로 바꿨고 각 기업들이 이제 서버도 다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전제품 바꾼다라고 해서 주가들이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가전제품 바꾸고 지금 또 바꾸나요? 아니죠. 더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펀드멘탈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물론 이것들이 수급 논리로 들어오고 환율 논리로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펀드멘탈이 살아날 때까지는 조금 더 느긋하게 봐야 되고 재고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터널 길이가 몇 킬로인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과거엔 짧았고 지금은 더 길 수도 있어요. 터널 앞에 쓰면 쫙 끝에 빛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걸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좀 기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반도체 쪽은 아직은 조금 길 수 있다. 단지 이제 장비 쪽들은 사이클과 무관하게 미국에 투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보자.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늘 안 좋게 좀 얘기하시긴 했던 인터넷 섹터는요? 플랫폼 같은 경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요. 플랫폼도 진화하고 있고요. 근데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특히 네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이 여전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카카오엔터가 그 글로벌 자금을 또 유치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키워간다라는 건데 카카오엔터는 비상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상장해서 결국 그들에게 엑시트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딘 개발사를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그 계약 때문에 돈을 또 물어줘야 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딘 개발사 상장시키려고 막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자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이쪽은 색안경 끼고 보게 돼요. 색안경 끼고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카오엔터가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래 먹거리 삼는다? 지금까지 카카오가 해왔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고요.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의회에 서한을 보낸 거가 있죠.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들도 언급했다라는 이런 뉴스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국 쪽은 그동안의 그 공동 부유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억제해놨던 것을 좀 풀어주는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글로벌 상황이 2023년에 옥죄했던 중국은 좀 풀어주는 느낌이고 미국은 다시 옥죄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지만 최근에 좀 주가는 주춤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는요? 2차전지는 저는 2023년이 굴곡의 해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2022년에는 이제 막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고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약간 좀 이렇게 성장해오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2차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이 공장들을 좀 막대하게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게 2024년, 2025년이에요. 저는 전기차 비중은 더 커진다라고 보고 이 파이는 더 커진다라고 보지만 그 사이에 이제 올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된다라면 2차 성장을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매출은 약간의 정체된 상태죠. 그런 상태라면 자금의 압박이 올 가능성이 커요.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매출이 어느 정도 멈춰져 있는 상태라면 자금의 압박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럼 주가는 또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저는 모아가는 전략 저는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뭘 봐야 되냐? 에비타 이익을 봐야 된다. 에비타 이익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 세금 이런 것들은 아닌데 이자 이런 건데 이자 세금 빼놓고 보통 우리가 볼 땐 감가상각비만 놓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니까 캐피엑스 투자했다는 감가상각비가 이제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전반적인 이익은 안 나지만 에비타 이익을 보면 감가상각 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시적으로는 그걸 봐줄 필요가 있다. 물론 삼성전자도 에비타 이익을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는 한 해 한 50조씩 투자하고 한 해 50조씩 감가상각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캐페스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에비타 이익을 봐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2차전지 소재라든지 2차전지 업체들의 에비타 이익을 2023년에 보면 재무제표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에 주문 취소가 좀 많다고 하던 이제 자동차 섹터는요. 현대차, 기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려운 상황은 인정하고 물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당장은 2023년은 조금 플랫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당장 지금 뭐 누구든지 자동차를 안 사는데 그리고 금리가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 평균 금리가 8% 우리도 뭐 10% 정도고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좀 많다면서요. 저신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차를 산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죠. 야,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데 너 차 바꿨어? 이런 얘기들 들리는 것도 아무래도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올해 판매를 대략 한 뭐 10%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목표를 깎는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어떤 기업이 우리가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 올해 매출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를 하겠다. 어떠한 기업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바이오 sek터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이번에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뭐 신약과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낸 뉴스는 팩트 체크 보면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일단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이번에 전 중요한 게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요. 이번에 ADC 기술을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트리거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막대한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약바이오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한마디만 딱 주고 가신다면. 올해 일단은 허리띠를 좀 졸라 매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인 허리띠. 일단은 쉽지 않다라는 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의견은 갈리죠. 뭐 저도 제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이 있고 여기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맞죠?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맞고 틀리고 지나고 나서 차용주가 맞았다, 차용주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했고요.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느냐죠.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느냐라는 거에서 저는 2023년에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이익이 늘어날 섹터를 보고 그때 조금 천천히 투자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소위 쇼부를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보통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 주식, 채권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무위험은 예금 쪽일 텐데 올해는 어떤 쪽에 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금, 뭐 코인 이런 쪽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이제 주식과 예금을 놓고 보면 예금도 만만치 않죠. 자, 우리가 이제 2020년에 그런 논리로 접근했어요.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아까 우리가 1.7이라고 경제 성장률 그때만 해도 경제 성장률 3%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예금 금리가 1%가 안 됐죠. 경제는 3% 성장하는데 예금 금리가 1%가 안 되니까 예금을 해놓으면 돈이 녹아내린다라는 논리였고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1.7이죠. 예금 금리 몇 프로죠? 4%입니다. 은행에만 놔둬도 돈을 버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에만 이 대체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체제가 얼마큼 무섭냐라면 거액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투자 수익률보다 원금을 지키는 걸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 가서 5, 6% 먹느니 예금해서 4% 먹을래.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고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때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유일한 대안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대체제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저는 주식을 하시려면 약간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특히 이제 이렇게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지금 다 자산들, 부동산도 그렇고 뭐 또 이 규모의 경제가 좀 생겨야 재미가 좀 있어요. 너무 작은 돈으로 뭘 하려고 한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코인과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조금 돈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정말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 근데 언젠간 또 기회가 오겠죠.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다? 내 시드머니를 지키는 거죠. 내 시드머니가 있어야 기회가 올 때 투자했다는 것들. 참 재밌는 책이 있어요. 나는 카지노에서 주식 투자를 배웠다라는 국내에서 나온 저자가 지은 굉장히 좀 짧은 책인데 도서관에 빌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카지노도 오래 버티는 자가 결국 기회가 왔을 때 돈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올해 화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큼 현금이 중요한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만난 손님은 차윤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